아무튼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홉 마리 양과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중에서 하느님은 길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해서 더 많은 마음을 쓰신다고 이렇게 복음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제 보좌 신부였을 때 처음에는 광양성당에서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서문성당에서 일을 했었는데, 광양성당에서 제가 떠날 때 그때 청년들 송별식 때 몇 명이었냐면요 56명이었어요. 청년들이. 서문성당에 있을 때 제가 들어갔을 때 환영식이 몇 명이었냐면은 40명이었습니다. 그때 또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많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면 그 많은 청년들에게 제가 어떻게 다가가야 될까,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원칙을 잊지 않고 하려고 노력하는데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미사가 끝나면 이제 청년들하고는 보통 이제 맥주 마시러 가지 않습니까? 맥주 마시러 가면 이제 이쪽 테이블에 한 5명 앉고, 이쪽 테이블에 6명, 저쪽 테이블에 4명, 저쪽 테이블에 뭐 6명 이런 식으로 앉아 있을 거니까 20여 명, 30명 이렇게 앉아 있으면,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미사 끝나고 마무리 다 해가지고 딱 오면 이미 그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어디에 앉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어디 앉아야 되느냐. 이쪽에는 아주 재밌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고, 이쪽에는 얼굴도 예쁘고 몸매도 예쁜 그런 애가 있고, 저쪽에는 본당에 아주 큰 일을 하는 친구가 있고, 저쪽에는 보면 여기도 끼지 못하고 저기 끼지도 못하는 애들이 있어요. 보면 성당이니까 그냥 껴가지고 어찌어찌 살아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면 저는 주로 어디에 앉느냐, 원칙이 누구든지 앉기 싫어하는 바로 그곳에 앉아야 돼요. 아니면 청년회장 있는 자리, 항상 둘 중에 한 군데에 앉았습니다. 이유는 제가 누구든지 앉기 싫어하는 그 자리에 앉으면 신부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앉고 싶은 곳은 그런 데일까요? 아니에요. 저는 이왕이면 재밌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재밌는 얘기하면서, 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렇게 하고 싶고, 이왕이면 얼굴이 예쁜 애랑 같이 앉아가지고 얼굴 눈이 호강하지 않습니까? 눈 호강하고 싶고, 이왕이면 그런 자리에 앉고 싶지만 그런 자리를 포기해야 전체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양성당에서도 그런 원칙으로 애들을 만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서문성당에서도 그런 원칙으로 그렇게 만나야겠다. 조천성당과 지금 복자성당 주임으로 있었고 또 있는데, 그럴 때도 가능하면 그런 원칙을 지켜야 되겠다. 근데 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머리 따로 몸 따로 마음 따로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쓰신다. 이 작은 이들 가운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다. 그러니까 작은 이들을 가장 우선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이 이제 사회교리 주간입니다. 지난번에 인권주일, 엊그제 인권주일 때 여러 갑본당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됐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인권주일 맞이하고 사회교리 주간 맞이하면서 우리 신자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당에 와서 우리는 위로를 받기를 원한다. 미사 보고 좋은 말씀 듣고 위로받고 용기를 얻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가기를 원한다. 그러나 그게 신앙의 전부는 아니다. 우리는 위로를 누군가에게 해줘야 된다. 누군가의 용기를 줘야 된다. 평화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평화를 줘야 된다. 여기까지가 신앙의 얘기가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내가 위로받으면 끝입니까? 내가 용기를 얻으면 끝이에요? 내가 평화를 얻으면 다 끝난 겁니까? 신앙생활이? 그럼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좋은 겁니까?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전반전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 후반전까지입니다. 그럼 뭐냐? 내가 위로를 줘야 되고, 내가 용기를 줘야 되고, 내가 평화를 줘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 거기까지 가야 신앙생활이 다 된 겁니다. 풍요로워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권주의라는 거, 사회교리 주간이라는 게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인권주의니까 무슨 얘기를 할까 하다가 쌍용차 이야기를 했어요. 쌍용차 얘기 혹시 아세요? 쌍용차에 대해서 한겨레나 경향신문 같은 경우는 한 30몇 건, 40몇 번인가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뭐
조선일보 큰 언론에서는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뭐 동아일보 이런 데는 뭐 두세 번 기사가 나왔어요. 아직까지. 그 기사가 나온 것도 좀 폭력적인 얘기들만 나왔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는 다 생략하고 그때 제가 영상으로 보여줬는데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 영상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쌍용 자동차가 있었는데 기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결국엔 대우에 넘겨지게 됐고, 대우에 넘겼는데 대우 기업도 어려워지게 되니까 이제 외국 자본에 팔았는데, 외국 자동차에 팔았는데 뭐 어디를 할까 하다가 결국엔 상하이 자동차가 그 인수를 했는데, 인수한 이후에 상하이 자동차는 기술만 빼가고 아무 투자도 전혀 하지 않고 그 쌍용 자동차의 이름으로 중국에 공장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자기네 상하이 차 이름으로 그 기술을 얻어가지고 그걸 차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냥 가버렸어요. 그래서 뭐 먹튀 논란이 있다 뭐 이랬는데, 그건 일단 덜 중요하고, 그런 와중에 2646명의 노동자가 다 전면 해고가 됐습니다. 해고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 해직된 사람들이 복직시켜달라고 그 농성을 하는 와중에 결국엔 대타협이 일어나가지고 복직시켜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그게 2009년 8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단 한 사람도 노동자가 복직된 경우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랬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자동차 생산량이 3만 대, 6만 대, 11만 대로 늘어났어요. 자동차 생산량은. 그럼 어떤 형태로든지 그 회사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복직시켜 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게 아니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복직은 전혀 안 됐어요. 그 3년 동안 복직이 전혀 안 된 와중에 무슨 일들이 벌어지냐? 사람들이 자살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쌍용 노조 뭐 어쩌고 얘기를 하면, 아유 저 사람들 자기네 직장 잘렸다고 저렇게 농성하고 사회에 무리만 불러일으키고, 이런 눈으로만 쳐다보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전혀 없는 거예요. 내몰리면서 결국에 어떻게 되느냐? 정신병원 입원하게 되고, 심근경색,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어버리고, 아니면 아파트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3년 동안 몇 명이 그렇게 죽었냐면은 23명.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 누구 죽었대. 아이고 어떻게 하지? 우리 한 사람 아는 사람 자살했을 때 여러분들 느낌 알 겁니다. 그 여파가 엄청나게 큰데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번엔 비동에서 누구 죽었대. 또 한 달, 두 달 있다가 이번에 시동에서 죽었대. 누구네 아빠가 죽었대. 누구네 엄마가 죽었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작년 2011년 정혜신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이 사람들을 직단 삼단을 해봐야겠다. 어떤 상태인지 해서 와락센터, 와락이라고 와락 껴안는다는 와락센터를 만들어서 그 쌍용 노동자들을 만났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직단 상담을 해보니까 전체의 80%가 지금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까 자살 충동, 죽고 싶다 이 정도가 아니라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지. 그냥 안방 들어가듯이 그냥 가면 끝이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이제 16명째인가 죽었을 때였어요. 근데 그 후로도 계속 지금 죽고, 최근에도 한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경찰에서는 그런 농성이 있을 때 어떻게 했냐면은 그 이제 서울 대한문에 이제 분향소가 있는데, 분향소 어느 날 와가지고 다 부셔버리고, 다시 세우면 또 다 부셔버리고, 그런 일이 있었고, 농성할 때는 헬리콥터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뭘 뿌리냐면 체루액을 뿌립니다. 여러분 체루탄 가스 아시죠? 체루탄 가스만 맡아도 우리는 얼마나 눈 아픕니까? 근데 체루액을 뿌려요. 농약 뿌리듯이. 그 사람들 막 있는, 지금 이 자리 위에 쫙 뿌립니다. 2,000톤이 넘었습니다. 그때 뿌린 게. 그 체루액은 어떤 체루액이었냐면은 제조 일자가 10년이 넘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피부가 막 다 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 맞은 사람들은. 막 뿌렸어요. 그 영상 보면 막 방패로 사람 위에 막 이렇게 찍는 장면들,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이저건이라고 이제 이 볼트 같은 걸로 장전된 총, 볼트 같은 게 딱 나가는 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탁 나가면 이게 딱 맞으면 약간 순간 감전이 있어요. 5만 볼트 전압을 갖고 있는 걸 이제 탁 쏘는데 그게 얼굴에 맞는 장면, 이런 것들 나오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영상이 이번 2012년 9월 중순에 나왔어요. 제가 우리 신자분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2012년 9월 중순에 나온 그 영상을 보여줬고, 그 후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찰들 진압 사태, 그 다음에 상하이 차가 이제 먹고 그냥 튀어버린 것이 아니냐, 그때 정부가 너무 방치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문회가 있었는데, 청문회 중에 한 장면을 제가 소개를 하자면, 우리 신자분들에게는 얘기를 안 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자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지금 제주도에 그 국회의원 4명 중에 제일 젊은 사람이 이제 장하나 의원이 있어요. 장하나 의원이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조현호 경찰청장한테. 그때 사용했던 무기가 뭐뭐뭐 있습니까? 하니까 뭐뭐뭐 있다. 근데 돌은 안 썼습니까? 돌은 안 썼다. 오히려 그쪽 노조들이 돌을 던졌다. 사진을 보여줬어요. 경찰이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돌을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이 사진 보면은 뭐냐? 돌 이거 던지려고 한 거 아니냐? 저것이 돌을 던지는 것인지, 돌을 노동자들이 돌 던진 걸 운반하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웃어요. 저 그림 보면, 저 사진 보면 모르겠냐고. 이 장면이 어떻게 운반하는 장면이냐고. 이거 던지는 장면이지. 저거를 지금 밖으로 내던지려고 하는 것인지, 노동자를 향해서 던지는 것인지 어떻게 아느냐?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청문회에서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아무것도 밝히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래서 이거는 청문회 수준으로는 이 쌍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해가지고 국정감사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더 강력하고 더 장기간에 그 조사를 할 수 있고 진실을 파헤칠 수 있다. 그래서 국정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 쌍용 노조에서는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장을 하느냐? 평택 안에 가보면 한전에서 운영하는 송전탑이 있습니다. 41m짜리 높이에, 왜 41m이겠어요? 거기 전선줄이 전압이 너무 세니까, 고압력이니까, 고전압이니까 이제 41m 높이에 전선줄을 매닫고 거기에는 이제 전압이 막 전류가 막 흐르고 있죠. 거기에서 지상에서 41m 높이인데 거기서 지상에서 18m 높이에 베니아판을 깔았어요. 베니아판을. 그리고 거기에 지금 3사람이 20일째 거기에 있습니다. 베니아판이 이제 그 3사람에서 한 사람만 더 올라와도 베니아판은 깨집니다. 베니아판에서 누울 수 없어요. 한 사람이 앉아가지고 쪼그려서 자고 있으면 옆에 사람이 지켜주다가 돌아가면서 쪼그려서 잡니다. 20일째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건 뭐냐? 국정감사 해달라고. 근데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 정혜신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아직까지 집단 상담을 해본 중에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본 적은 없다. 이런 집단은 만나본 적이 없다. 전 세계에서도 이런 경우는 없다. 가히 세계 최고다. 이런 집단을 만난 거는. 재앙이 한 번 일어나가지고 한 번의 재앙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트라우마 생긴다고 하죠. 한번 재앙이 일어나면 그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그게 평생 가지 않습니까?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그걸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건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재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3년 넘게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 사회에서의 무관심, 그 다음에 사회에서의 그 비난 어린 시선, 자기는 속도 모르고 옆에서는 내 친구 부인이 죽고 내 친구가 죽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사태. 이게 또 언제 어느 때 또 누가 또 자살할지 몰라요. 거기. 이게 2012년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에 오신다면 꼭 천주교 신자에게만 찾아올까요?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한 마리는 도대체 누굴까요? 길을 찾아 헤매지 못하는, 목자 없이 방황하고 있는 그들은 도대체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그렇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정말 잃어버린 양, 난 너무 방황하고 있어, 난 너무 아파, 난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까 계속 얘기했지만 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해를 맞이해서 우리 본당에서는 신앙 실천 운동을 지금 전개하고 있어요. 지금 제 1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단계가 끝나면 1단계 어느 정도 하다가 사람들이 익숙해지면 2단계에 들어가고 2단계에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3단계 들어가고 이렇게 할 예정인데, 1단계가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시간과 공간을 갖자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과 공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자 해가지고 우리가 9시 50분이나 55분부터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바치고 주모경 바치고, 그 다음에 10시에 남부지구 모든 신부님들이 강복 주는 거 강복 받고, 그 다음에 안수하고 이런 시간을 갖자. 그 다음에 미사 시간 때 앞자리에 앉자, 지각하지 말자 해가지고 매주 주보에 공지할 거예요. 이번 주 지각자는 몇 명. 지난주 보니까 64명이 지각했더라고요. 64명 중에 어린이 가족 미사 때 30명이 지각했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공지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시간과 공간을 스스로 갖자 이거.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좀 인식이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자. 자식한테 통장, 집, 부동산 이거 뭐 남겨주면 뭐 좋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자. 그래서 가족들끼리 이렇게 할 수 있는 신앙의 운동을 몇 가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제가 할 단계가 뭐냐?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자 입니다. 그걸 내년 한 4, 5월쯤에 할 거예요.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자. 사회교리 하니까 여러분들 딱딱하고 무겁고 어렵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한마디로 그겁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는 거. 나에서 벗어나면 세상에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나 말고도 찾아가실 때가 너무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그렇게 많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들, 여러분들 공부로 끝나지 말고 정말 잃어버린 양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참 주인을 알려주고 그 주인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시면서 동시에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모습을 닮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양이면서 동시에 우리도 목자인 것이죠. 양이면서 또한 목자로서 그런 잃어버린 양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